네,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기기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차시에 이어서 동기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동기기를 하기 전에 저번 차시에서 배웠던 직류기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직류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개요도를 그렸을 때 N극이 있고, 여기 전기자가 있고, 여기 S극이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형태냐면은 N극과 S극이 계자죠. 자, 계자가 고정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전동기, 그러니까 전동기가 아니라 전기자. 전기자가 회전하는 형태가 바로 직류기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기기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전기자가 이러한 원통형이라고 했잖아요. 이 원통형의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자,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라고 해서 계자가 이제는 회전하는 형태입니다. 계자, 회전. 그래서 여기는 전기자, 고정. 그래서 직류기 같은 경우는 회전 전기자형이라고 부르고요. 자, 동기기 같은 경우는 회전 계자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동기기는 일반적으로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권선의 배열 및 결선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대형 발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전압, 즉 고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것은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러한 전기자, 즉 코일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자가 고전압인 상태에서 회전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어야지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게 되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안정적인 걸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높은 전압이 걸려있는 요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고 안에서 계자가 회전하면서 회전 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회전 계자형을 동기기에서 주로 채택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동기기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정상 운전 상태에서 주파수와 자극수에 결정되는 일정한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동기 속도란 회전 계자의 회전 속도를 말합니다. 자, 전기 기기로 동기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저번 차시에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N극, S극을 만들어냈을 때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만들어냈을 때 이거는 단상교류입니다. 단상교류. 자, 그게 하나라서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단상교류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동기기 같은 경우는 회전 계자형이잖아요.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냐면 삼상교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자,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고. 자, 정확한 그림은 더 그려보면 알겠지만 지금 세 번째 그림이 바로 이 파형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지금 파형이 세 개가 있죠. 즉 뭐 사인파가 세 개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결국에는 위상차만 존재하는 건데, 자, 삼상평형에서 120도의 위상차를 가진 교류가 세 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쩔 때 동기기가 회전할 때, 회전 계자형일 때 이러한 삼상 교류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일반적으로 Y결선이 채택됩니다. 두 번째 그림에 Y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수차 또는 증기 터빈으로 운전되는 교류 발전기는 대부분 동기 발전기다. 삼상 동기 발전기다. 자, 동기 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래요. 정속도가 일정한 속도죠. 즉 동기기 자체가 일정한 동기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정속도로 운전하는, 즉 회전 속도를 제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회전수가 낮고 큰 출력이 요구되는 부하에 이용되는 편이며, 전력 계통의 전류의 세기 그리고 역률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동기 조상기에 이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공학에 들어가면 이제 조상 설비라고 해서 동기 조상기를 배우시게 될 텐데, 이 동기 조상기가 동기 전동기입니다. 동기 전동기. 자, 두 번째로 동기 속도가 있는데요. 동기 속도는 아까 전에 자개의 회전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극수와 주파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속도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 하나는 지금 암기하시고 가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NS. S는 이제 싱크로너스라는 거예요. 동기. 자, NS는 P분의
120F예요. P분의 120F. 여기서 말하는 극수, P는 극수고요. 여기서 말하는 F는 주파수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극수와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속도다라고 해서 동기 속도이고요. 자, 이거의 단위는 RPM입니다. M. 분당 회전수. 자,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기 발전기의 구조인데 이거는 직류기와는 다르게 정류 그게 없습니다. 자, 전기자, 고정자가 전기자죠.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고 이는 주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발생시키고요. 자, 회전자가 계자죠. 회전 계자형. 자, 이거는 돌면서 삼상 회전자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주자속을 발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자기가 있는데 여자기가 뭐냐면 자, 이렇게 회전 계자가 있었잖아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감겨 있어서 자, 여기 뒤에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직류 전원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자 권선에 지금 계자 권선에 여자 전류를 공급해주는 직류 전원 공급 장치를 우리가 여자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기계에서는 이러한 여자기가 필요하다는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이같이 하는 건 자속을 생성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동기발전기 이론 들어가시면요. 저번 차시에 보시면 직류기에서 만들어내는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였어요? 유기기 전력. 그리고 직류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게 역기 전력이었죠. 자, 동기기에서 발생하는 그 한상의 유기기 전력이 있습니다. 여기선 이제 한상을 따질 건데요. 왜냐면은 삼상 회전자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서 한상분을 고려해 주는 겁니다. 자, 한상의 유기기 전력 E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E라고 하는 것은 직류기에서는 뭐였어요? 60살에 피자판 먹는다라고 해서 60에 2의 피자 파이 N라고 했는데 자, 동기기에서는 E는 4.44 K 다시 4.44 F 파이 K 오메가 그 다음에 N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각각의 뜻하는 게 밑에 나와 있죠. F는 주파수고요. N은 우리가 직류기에서는 N이 뭐였어요? 회전수였습니다. 회전수. 그런데 여기서 N은 권수를 나타내는 거, 권수. 즉 몇 번 감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한상에. 그리고 파이는 똑같이 매극당 자속. 그 다음에 KW는 권선 계수라고 해서 이는 권선을 어떻게 감았는지에 따라 이 권선 계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 권선 계수 어떻게 구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어쨌든 주어지는 항목 중 하나고요. 자, 결국에는 포인트는 동기기에서의 한상의 유기기 전력 E는 4.44 F 파이 K 오메가 N 볼트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일반적으로 동기기는 Y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정격 전압은 선간 전압이고 Y결선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자,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몇 배예요? 루트 3. 그러니까 상전압의 루트 3을 곱한 게 선간전압이고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다는 특징이 바로 Y결선의 특징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동기기는 Y결선이기 때문에 전격전압은 선간전압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상전압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값이 전격전압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동기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5번째라고 해서 전기자 권선법이 나와 있죠. 자, 이거 그냥 지우고 전기자 권선법 적어볼게요. 전기자 권선법. 우리가 직류기에 대해서 배울 때 중권과 파권에 대해서만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 권선법이 단층권이 있고요. 2층권이 있어요. 단층, 2층, 뭔가 하나, 둘 떠오르시죠? 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전기자 철심, 한 개의 슬롯에 코일변이 하나 있는 게 단층이고요. 한 개의 슬롯에 2개가 들어가 있으면 2층권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게 요 2층권이에요. 단층권 사용 잘 안 하고요. 요 2층권에 중권과 하권으로 나뉘어요.
아, 중권과 파권이 요 2층권에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중권이 또 나뉩니다. 자, 중권이 또 나뉘게 되는데 바로 보시면 맨 처음에 여기랑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집중권이고요. 하나는 분포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절권. 여기는 단절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2층권에서 그러니까 동기기에서는 2층권 그리고 중권 그리고 분포권과 단절권을 이용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이론을 넘어가셔도 정말 진짜 한 70%는 이해하신 거로 보시면 돼요. 막 이것이 어떤 모양을 띠고 이런 것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동기기는 뭐다? 분포권과 단절권, 즉 중권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분포권 같은 경우는 한극 한 쌍의 코일이 차지하는 슬롯수가 한 개가 되는 것을 집중, 뭔가 집중했다라는 뜻이고 그 두 개 이상이 분포됐으면 분포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기기에서는 교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특성을 한번 볼게요. 특성. 6번째. 동기 발전기의 특성인가요? 라고 해서 보시면 동기 전동기의 특성. 자, 장점이 뭘까요? 장점. 동기 전동기의 장점부터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밑에 단점을 적어보죠. 자, 이렇게 하고 장점부터 적어보면 맨 처음에 장점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속도를 낼 수 있다. 정속도, 일정한 속도. 왜냐면은 동기 속도로 운전하기 때문에 동기 속도로 운전. 그래서 이거는 속도가 일정하다. 정속도가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역률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거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거 동기 전동기죠. 동기 전동기를 무엇으로 쓴다고 했어요? 송전선로에서 조상 설비, 즉 역률을 조정하는 설비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역률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 전동기가 이렇게 장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률이. 자, 세 번째는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효율. 자, 그 밖에도 공극이 크고 기계적으로 조금 튼튼하다라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단점도 있겠죠. 제일 큰 단점은 자, 기동 토크가 없어요. 기동 토크가 없습니다. 기동 토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서 기동을 하지 못한다. 즉 별도의 기동기가 필요하다. 왜냐면은 무엇이든지 뭐 예를 들어 이러한 물레방아를 돌린다고 해도 처음에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을 줘야 됩니다. 그쵸? 힘을 줘야지 이게 들어가잖아요. 자전거도 바퀴가 그냥 굴러가진 않죠. 어느 정도 회전력이 주어져야만 계속 굴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 전동기도 처음에 기동 토크가 없어서 기동기가 따로 필요하고 또 스스로 기동하지 못한다. 즉 돌리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속도 제어가 어렵다가 단점이 됩니다. 일정한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속도 제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 제어가 어렵다. 약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그런 셈이죠. 자, 그 다음에 직류 여자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전 계좌의 직류 여작이라고 해서 회전 계좌의 직류 전류를 계좌 전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필요. 자, 네 번째는 난조가 일어나기 쉬운 건데요. 난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부하가 급변하게 되면은 그 새로운 그러니까 발전기를 병렬 운전 두 개를 동시에 운전하는 병렬 운전을 할 때 어떤 부하가 급변하게 되면은 그러한 부하를 조금 대응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회전 속도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 A와 B가 있는데 A라는 애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부하가 바뀌어서 이 새로운 회전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렇게 도는데 다른 게 바뀐다고 해서 이 돌던 게 관성력이 없어질까요? 계속 돌고 있는데? 아니죠. 관성력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성력에 의해서 부하가 조금 진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난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전동기는 이러한 난조가 일어나기 쉽다. 난조 발생 쉬움.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미 회전하는 관성력으로 인해서 진동이 지속되는 현상을
난조라고 부른다는 점.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변압기예요. 변압기. 변압기는 사실 전기 기기에서 중요한 과목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변압기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변압기의 구조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네 사각형을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고 권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것처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이러한 형태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똑같이.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쪽 1차 측의 입력 전압 V1, 여기 전류 I1, 여기도 전류 I2, 여기는 V2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감긴 횟수를 N2, 여기 감긴 횟수 N1으로 하겠습니다. 자, 회전수 아니에요. N은 감긴 권선의 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권수가 감겨 있냐라고 해서 권수비라고 하게 되는데, 먼저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변압, 변하는 전압, 즉 전압을 변성하는 데 목적을 두는 그런 기기가 변압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또는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변압기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진 않죠. 자, 결국에는 이렇게 자속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자, 1차 측, 2차 측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권수비예요. A는 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이라고 나와 있는데 A나 N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자, 2차 측 코일에 대해서 1차 측 코일이 몇 번 감겨 있는지, 자, 또는 그 다음에 전압, 2차 측 전압에 대해서 1차 측 전압이 얼마나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전류는 반대입니다. 자, 1차 측 전류에 대해서 2차 측 전류가 얼마나 되는지. 자, 그 다음에 루트, 자, Z2 분의 Z1는 루트 R2 R1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인덕턴스가 또 존재합니다. L2 분의 L1. 자, 그래서 변압기 권수비는 N2분의 N1, V2분의 V1, 뭐 루트 Z2분의 Z1, 루트 R2분의 R1, 그리고 루트 L2분의 L1으로 구하는데, 뭐만 달라요 지금? 여기 전류만 다릅니다. 전류. 자, 이것만 유념해 주시면서 변압기의 권수비는 이렇게 구하더라라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압기 구조인데요. 이러한 변압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일단은 여기 뭐예요? 이게 권선이죠. 권선, 코일, 권선입니다. 이 권선이 감겨 있는 요 부분이 뭐예요? 철심이죠. 철심. 그 다음에는 이 절연이라고 절연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연이 돼야 엉뚱한 곳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어떤 절연의 형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절연의 역할을 뭐가 해주냐면 절연유가 해주게 되는데, 하나씩 볼게요. 철심, 요거 있죠. 요 철심. 요 철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투자율, 비투자율이 큽니다. 비투자율이 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질이 얼마나 자화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투자율인데, 자, 비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투자율 대비 매질의 투자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비투자율입니다. 즉, 비투자율과 그리고 저항률이 크다는 건데, 전류가 저항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작게 흐르죠. 즉, 저항률이 크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적게 흐르죠. 당연히 이 철심에는 전류가 적게 흘러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요 권선의 전류가 흘러야지 철심에 엉뚱한 전류가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철심의 특징은 뭐다? 비투자율과 저항률이 크고 히스테리시스 손, 철심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죠. 철손, 그게 적은 규소 강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규소에는 규소 강판은 규소를 3에서 4%를 첨가한 게 규소 강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철심이고요. 자, 권선은 뭐냐면 요것이라고 했습니다. 권선. 자, 그래서 둥근 동선, 즉
둥근 동선, 구리선을 말하는 거고요. 평각동선, 각진 구리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용을 하고 절연은 요 철심과 권선 사이에 절연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냥 감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절연을 하고 감거든요. 그리고 권선 상호간, 요 권선과 권선 상호간의 절연도 해야 되고요. 자기장의 영향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권선의 층간절연이라고 해서 1층, 2층 사이에도 절연을 다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연유라고 해서 변압기 유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변압기가 열화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압기 유의 특징이 되겠고요. 열화 방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좀 기름을 채움으로써 이것이 열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변압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것을 위에를 이렇게 기름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으로 둘러싸므로써 변압기가 열화되는 것을 막고요. 그다음에 절연을 위해서도 변압기 유가 사용이 된다. 그래서 전기기기를 들어가시면 요 절연유의 변압기 유의 조건, 구비 조건들도 암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 이론인데 변압기 특성 시험 같은 경우는 무부하 시험과 부하 시험 및 단락 시험이 있는데요. 자, 무부하 시험은 부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하를 어디다 연결해요? 1차 측은 전원 측이고 2차 측은 부하 측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부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2차 측을 개방시켰다는 게 무부하고요. 이 개방했을 때 시험하는 것을 무부하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부하 시험 때는 무부하 전류만 존재하게 되죠. 왜냐하면 부하가 없으니까 부하 전류는 없고요. 무부하 시에 흐르는 전류만 존재한다는 거죠. 자, 부하 시험 및 단락 시험은 무부하 전류도 위치하고요. 그리고 부하 쪽으로 가는 부하 전류도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락 시험은 요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하는 시험이 단락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 변압기 손실인데요. 변압기 손실은 자, 여기다 해볼게요. 네 번째. 직류기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직류기의 손실은 뭐가 있었나요? 기계손이 있었죠.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마찰손도 있었고요. 풍손도 있었죠. 그런데 변압기에 와서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무부하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부하손이 있습니다. 가변손이죠. 그러니까 고정손하고 가변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부하손, 부하손. 근데 무부하손에는 철손이 있고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 위치하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철손이 P-아이언이 되겠고 PH가 히스테리시스손 그리고 와류손이 P2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그냥 기계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부하손에는 동손이 있고 그 옆에 PC라고 해서 임피던스 와트가 있는데 자,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것은 단락 시험을 진행했을 때 고압 측이 전격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전력을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임피던스 와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 동손을 변압기에서의 그 손실 중 동손을 임피던스 와트라고 부르는구나. 어떨 때? 단락 시험 시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변압기 효율입니다. 효율. 우리가 직류기에서 규약 효율, 실측 효율 기억나시죠? 자, 변압기에도 규약 효율이 존재하는데요. 자,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조금 특이해요. 자, 일단 출력이 있고요. 여기다가 손실을 더하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도 출력이 있어요. 출력. 근데 전체 손실을 더해야 돼요. 전체 손실은 뭐예요? 철손과 동손이죠. 무부하손과 부하손. 그래서 여기를 철손 플러스 동손의 형태로 이렇게 더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곱하기 100%인데 우리가 부하가 전부하라고 해서 부하를 100 사용할 때가 있고요. 부분 부하라고 해서 부하를 뭐 절반이라든지 아니면 3분의 1 수준으로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앞에 부하율이라는 것이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응용 과정은 더 이제 규약 효율에 대해서 나아갈 때, 변압기에 대해서 배울 때 학습하시게 될 텐데요. 아무튼 그 전부하일 때는 여기가 1로 취급이 되지만 절반 부하라면 만약에 0.5가 곱해지게 되고요. 특히 여기 동손 같은 경우는 부하율의
제곱이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대 효율 조건은 마찬가지로 고정손과 가변손이 같은, 즉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 일어난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변압기의 결선입니다. 변압기의 결선은 변압기를 어떻게 권선을 어떻게 결선했는지에 따라 나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YY 결선이라고 해서 1차 측을 Y 결선, 2차 측을 Y 결선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RST라고 교재에 나와 있지만 이제는 이제 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L1, L2, L3로 학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델타 델타 결선인데 1차 측 델타, 2차 측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각각의 특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규 이론을 들어가실 때 이 Y 결선, 델타 결선 특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기초 과정에서 배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Y 결선의 특징, 델타 결선의 특징 이런 것을 좀 V 결선의 특징 완벽히 아신 상태에서 변압기를 1차 측 Y, 2차 측 Y 또는 뭐 1차 측 델타, 2차 측 Y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 또한 공부할 때 각각의 결선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뭐 형광펜으로 칠한다든지 빨간 펜, 파란 펜 사용해서 잘 정리를 해두었더니 잘 기억이 나서 실제 시험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각각의 결선의 특징을 잘 정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일곱 번째 특수 변압기 보시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권 변압기가 있고 하나는 누설 변압기, 삼상 변압기, 삼권선 변압기가 있습니다. 자, 단권 변압기 같은 경우는 승합기, 주로 승합기예요. 승합은 뭐예요? 내가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권 변압기, 효율이 좋거든요. 그리고요, 두 번째, 누설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일정한 전류, 이것을 우리가 정전류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하 특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수하 특성으로 이용되는 변압기를 누설 변압기라고 하고, 삼상 변압기는 한 대의 몸체로 삼상을 구성하는 것을 삼상 변압기라고 하고요. 자, 네 번째 삼권선 변압기는 1차, 2차, 3차로 구성된 거예요. 우리가 변압기 결선 같은 경우는 1차, 2차, YY 뭐 이렇게 델타 델타 이렇게 했잖아요. 삼권선 변압기는 1차도 있고요, 2차도 있고요, 3차도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압기 강의를 마쳤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